서울에서도 여의도 광화문 일대에 정말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저는 광화문 일대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인 것도 여의도에 사람 그렇게 많이 모인 건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저희 영상 보시면은 월드컵 이후로 저렇게 많이 모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많은 분들이 월드컵 때보다 한 뭐 3배 더 모였다. 더 모였대요? 훨씬 아하. 많이 예,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도 3월 1일 날 그 몇몇 방송을 마치고 광화문에 왔는데 깜짝 놀란 게 저는 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시는 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꼼짝을 못 하겠어요. 네.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으셔서 아하. 그래서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태원 참사처럼 사고 나겠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꼼짝을 못 했었고 그리고 세종 그 저기 대로 그 본대뿐만 아니라 뭐 청계천이라든지 네. 뭐 다른 어떤 그 이면 어떤 도로 쪽에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좀 몰렸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고 특히 또 뭐 그 여의도에도 많이 오셨고 특히 또 마로니에 또 대학로 쪽에도 그렇죠. 대학생들이 이제 많이 대학생들. 왔었죠. 그런데 여의도 쪽에도 뭐 많은 연사들이 했지만 특히 개그맨 최국 씨가 완전히 최국, 예. 완전히 뭐 초히트를 쳤더라고 보니까. 아 그래요? 저 깜짝 놀라서 왜냐면은 이제 딱 올라와서 이제 개그를 은퇴하겠다. 네. 왜냐면은 이제 그동안 숨겨왔는데 그동안 이제 음주를 했다. 예. 그다음에 자기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그 우먼과 동거를 했다. 총각을 사칭했다. 아이고 뭐 누구 얘기 같은 또 약간 일반 되게 일반인이었을 때 개그맨이라고 사칭을 하고 다녔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이제 잡더니 이제 전화를 딱 받더니 CCTV를 보고 쉐쉐 하면서 이렇게 딱 내려가면서 그 사퇴한 줄 알고 진짜 사퇴한 줄 알고 찍 하면서 하는데 역시 개그맨들 촌철살인의 어떤 그런 어떤 멘트들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우리 최국 형님이 요즘에 좀 많이 재밌어진 것 같네요. 처음 멘트에서 잠깐 놀랐습니다. 근데 네.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무대 올라와서 강호동 그리고 유재석 선배들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어떤 애국 시민들 수십만 명 앞에서 언제 하겠냐 하면서 이야기 아주 본인도 아주 감격해 하더라고. 그래서 참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우파 진영이 참 귀한 분이죠. 예. 제가 그 영상을 못 봤는데 저도 최국 형님하고 방송도 좀 종종 하고 그랬었는데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대학생들도 다수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그 대학로 일대 마로니에 공원 일대 전국의 33개 33개 대학 연합체인 자유수호 대학연대에서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2,500여 명이 전국 대학생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반드시 지키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비공식 추산이니까 보통 이것보다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분들 합치면 한 두세 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보통 한 뭐 몇 배가 되는데 대학생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그 역사에서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뭐 4.19라든지 또 뭐 5.18도 그렇고 어떤 정치적 혁명이 일어났는데 특히 그 동안은 이 2030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그 우파 보수 진영보다는 좀 뭐 진보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데 최근에 어떤 탄핵 어떤 시국에는 확실히 2030 청년들이 네. 우파 진영을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뭐 단지 이번 사건보다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치리라 보고 제가 또 지방에서도 이번에 이제 많이 올라오셨는데 네. 지방에서 올리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라오셨냐면은 고속도로 휴게소 곳곳마다 네. 화장실을 줄을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아하. 그런 광경을 처음 봤답니다. 아하. 와, 휴게소마다 그렇게 많이 줄을 섰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올라오셨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탄핵 찬성 측도 집회를 벌였는데 이거는 이제 소속 의원 130여 명이 참석을 했음에도 참여 인원이 훨씬 좀 적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한 18,000명 정도 경찰 추산 18,000여 명이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또 1만 명이 또 등등이 이제 탄핵 촉구를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여긴 적었어요. 뭐 그 경찰 수산만 보더라도 탄핵 반대 집회책보다는 거의 뭐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10분의 1이 아니라 50분의 1, 뭐 100분의 1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거의 뭐 집회에서 있던 숫자 면이라든지 열기 면에서는 사실 뭐
비교조차도 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언론의 어떤 보도 태도가 상당히 문제인데 그래도 지금은 예. 그래도 조금 나아져서 많은 언론들이 탄핵 찬성 반대를 이제 동시에 하기도 네. 하지만 그러나 그 12.3 비상계엄 초기에는 탄핵 반대 집회는 거의 보도조차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아직까지도 MBC라든지 JTB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왜곡 조작 보도를 하고 있다. 특히 JTBC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또 되고 있는 게 그 이재명 대표를 이제 딱 했는데 배경 화면에 탄핵 아하. 그 반대하는 예, 집회가 예. 들어가고 저희 사진 보시면 예. 그렇습니다. 예. 저때 이제 연평도 꽃게 발언을 할 때 같은데 그다음에 우리 예. 그 국민의힘 김기현 그 의원이라든지 나올 때는 또 탄핵 찬성 집회가 배경으로 나오는데 저도 이런 점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이제 비판을 하니까 예. JTBC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맥락상으로는 우리는 공정하게 했다. 뭐 순차적으로 보여준 거다. 예, 법적 대응할 예, 거다. 예, 이렇게 법적 그러더라고요. 대응할 거다 하면서 예. 오히려 더 지금 이제 적반하장으로요? 적반하장으로 이제 공갈 협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집회 같은 영상 보고 계시고 저희 이제 매일신문에서도 중계를 많이 했잖아요. 저 주말마다 거의 대부분 집회를 중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서 완전히 보도를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왜 기존에 이제 뭐 공중파나 이런 데서 자세히 다루지 않냐 그런 식으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 방송 영상 많이 좀 끌어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저작권 상관없이 많이 끌어다 쓰세요. 예, 저희가 그러면은 다음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 좀 나눠볼게요. 그 계엄을 다룬 힘내라 대한민국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저희 포스터 띄워드릴 건데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영화를 어제 윤갑근 변호사하고 김계리 변호사 등 변호인단 6명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인단에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당 합당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예, 힘내라 대한민국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굉장히 지금 이제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있어서 거의 뭐 만석을 지금 이제 그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분들 중에는 눈시울을 또 붉히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또 그 좀 압축적이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런 어떤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어떤 배경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활동에 대해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식으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시면은 한번 볼만한 영화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3월 1일 날 또 의미 있는 게 또 나왔잖아요. 또 이영동 PD가 또 아하. 부정선거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저도 그걸 보니까 확실히 이영동 PD가 참 대단하신 게 뭐 소비자 고발이라든지 뭐 추적 이런 어떤 그 다큐멘터리 쪽에는 아주 우리 예. 대한민국에서 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도 몰랐던 새로운 사실도 많이 이제 그 알릴 정도로 이런 어떤 그 부정선거 관련된 이때까지의 어떤 자료 내지는 어떤 그보다는 아주 뭐 그 질적으로나 또 내용적으로나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또 예. 지금 또 그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가 조만간에 이제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어떤 등등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절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재판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번엔 절차적인 정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대목인데요.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재판관 만장일치를 주도를 하신 분인데 이번에는 공정한 절차를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 우리 매일신문 유튜브에 나오니까 항상 좀 뭐 즐겁기도 즐겁지만 새로운 것을 항상 많이 배웠는데 저도 그 강일원 그 변호사의 이런 멘트 네. 그 또 그 신문 기고를 여기 이제 오면서 그렇죠. 이제 알게 예. 되었습니다. 그 강일원 어떤 변호사는 뭐 저도 조금 이제 몇 번 뵀는데 네. 지금 매일경제 MBN에 참 괜찮은 의원상 평가위원장이기도 하세요. 왜냐면은 제가 2분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알죠. 예. 그런데 그분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주심이었습니다. 주심이었고 이분이 당시에 중도적인 어떤 성향과 또 굉장히 또 친화력이 계신 분이에요. 저도 가까이서 뵙고 식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친화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뭐 안창호 재판관이라든지 몇몇 분들은 탄핵 기각의 생각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는 뭐 국론이 분열되니까 만장일치로 하자고 본인이 이제 좀 주도적으로 했다고 이제 그렇죠. 후일담이 네. 있는데 지금은 롤스의 절차적 정의를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거는 뭐 강일원 어떤 그 전 재판관 변호사의 의견이 아니라 법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면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어떤 실체적 진실을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 그 절차적인 어떤 기준과 원칙을 따라감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상대적으로 찾는 어떤 가능성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존 롤스가 어떤 그 서구의 법 체계를 마련할 때부터 이런 소위 말하는 절차적 정의, 예. 영어로 듀 프로세스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해 왔죠. 근데 이번에 강일원 재판관 그 변호사 같은 경우 절차적 정의적 측면에서 지금 헌재의 크게 지금 두 가지 문제를 강력하게 본인이 직접 지적을 했는데 굉장히 좀 공감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자꾸 이제 지금 현재 재판관들이 설레 하는데 설레에 따르더라도 크게 두 가지 어긋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그때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형사소송상의 어떤 그런 어떤 재판과 병행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형사소송상의 재판과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병행할 때는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된다. 왜 적용해야 되냐면 이것은 이미 조항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그 피청구인의 어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는 이런 것을 적용을 당연히 해야 된다. 예. 손준성 검사도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당연히 이제 적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도 정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지하지 않은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다. 그다음에 또 형사소송법이 2020년 개정이 돼서 그렇죠. 피청구인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예. 지금 헌재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렇게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1절 집회라든지 또 지금 현재도 헌재 앞에서 많은 애국 그 국민들께서 이제 집회를 하는 것들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헌법의 어떤 전문가들 예. 특히 헌법 재판관들을 또 역임하신 분들의 어떤 합리적인 법적인 이런 어떤 논거를 제시를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재판관들이 판단하는데 저는 대단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탄핵 그 당시 주심이었어요.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조차 이렇게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절차적 정의의 구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헌재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 때 과거 선례와 다를 수밖에 없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심마저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영배 체제에서 이런 게 이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를 허영 교수를 비롯한 법률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절차적 문제가 제기가 돼도 법 쪽에서는 또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돼도 헌재는 또 그래도 속도전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2월 2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3월 17일까지 20일간 헌재가 모든 일정을 또 밀어놨다고 해요. 모든 일정을 밀어놓고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까지 털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또 나옵니다. 뭐 3월 14일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구체적으로 좀 밖에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거는 뭐 야당 쪽에서는 3월 14일이 아니라 또 한 주 당겨서 3월 7일 정도에 선고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불씨를 좀 피우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어떤 선례에 비추어서
최종 변론하고 난 다음에 보통 한 뭐 2주 내에 예. 그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게 결국은 이제 평의를 통해서 의견이 좀 모아지게 되면은 뭐 2주 안에 결정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보다는 굉장히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3월 14일 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늦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20일 동안 아무런 어떤 그 일정을 잡지 않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이번 주에 또 한덕수 권한 대행했던 그 탄핵의 어떤 가까이 있던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또 중간에 또 네. 있을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예로 들는데 둘 다 금요일에 선고하기도 했고 두 분 다 금요일에 선고하기도 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91일 만에 선고를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3월 14일이 90일이 되니까 이거 자꾸 이제 선례를 강조하면서 같이 우리 이런 식이다 하고 핑계를 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 건은 또 세월아예요. 저희가 앞서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한덕수 총리 건이 이르면 이번 주에 선고가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한덕수 총리 건 같은 경우에도 한참을 미루다가 54일 동안 미루다가 겨우겨우 이제 나중에 한두 번 하고 이제 끝났던 그런 경우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검사장 재판도 모두 좀 끝난 상황입니다. 근데 야당이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나 또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을 이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복귀 여부가 조기에 결정돼야 이런 국가적인 혼란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강일원 전 재판관의 어떤 절차적 경위 면에서도 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그 뉴스 캐비넷에서도 몇 번 했지만 지금 그 헌법재판소가 이런 어떤 그 재판을 진행하는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특정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재판을 정하는 순서에 있어서는 뭐 크게 보면 이제 선입 선출로 이제 먼저 신청이 들어온 걸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확고한 원칙으로 정립된 본안보다는 가처분을 먼저 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준을 당연히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어떤 사람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것만 이런 엄청난 어떤 그 과속으로 졸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걸로 따지자면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기도 간단하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대행의 탄핵 그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 함보다도 더 중요하다면 중요하지 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순서조차도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엿장수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면에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여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그간 안 하다가 또 오랜만에 예방을 한 것 같은데 이 배경이 뭡니까? 예, 배경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근영세 비대위원장 체제 들어와서 통상적으로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오면 이제 신입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당의 원로를 이제 예방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 게 이제 관례였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MB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뵀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좀 찾아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어려운 시국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 여부가 곧 조만간 결정되는 시국에 있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한마디 말씀을 또 하는 것이 네. 또 우리에게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무언의 또 압력을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는 그런 어떤 목적도 저는 있다고 보고 예.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적절한 저는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가신 분들 중에는 근성동 네. 원내 대표도 계신데 당시에 박근혜 아하. 탄핵 그 소추위원장이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참 감회가 또 어떻게 보면 좀 남다랐을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저께 예방을 국힘 지도부가 했는데 관련된 영상 하나 짧게 좀 보고 오실게요. 그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내용을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서 수감돼서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단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서 마음이 무겁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단합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단합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당의 단합을 좀 강조를 했어요. 예, 예, 뭐 어떤 측면보다도 이제 단합이 중요하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절실히 느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때 당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 내에서 완전히 그 자중 질환이 일어나서 네, 나중에 이제 바른 당으로 뭐 탈당도 많이 했지만 굉장히 그런 것들이 탄핵 인용되는 데 있어서도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좀 도화선 원인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예, 예. 그 이후에 또 뭐 총선이라든지 대통령 선거에 참패의 큰 원인이 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단합의 어떤 필요성을 또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강조를 좀 하시면서 특히 또 당 대표였던 면에서 굉장히 또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영상 하나 또 보고 오시겠습니다. 당 대표와 관련된 발언도 좀 있었는데요. 예, 돌이켜보건대 개인의 소신이야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예, 개인의 소신이야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집권 여당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 개인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글쎄요. 이게 많이 언론에서도 분석을 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로 좀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직격탄을 뭐 날리신 것이죠. 예. 뭐 그런 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또 이제 오버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결국은 탄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당내에서 그 민주당의 어떤 동조했던 것이 가장 강력한 어떤 그 원인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당시에도 2017년 당시에도 이제 분당과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 선거 그리고 총선에 참패라는 아주 비참한 어떤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참 본인은 좀 그 답답한 면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저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지만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유영아 의원을 단수 공천을 줬는데 직접적 문제. 지금 저런 식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직격탄을 또 날리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공천을 줬을 때 어떤 그런 어떤 뭐 고마움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한순간에 사람들이 네. 여의도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건 다 자기가 잘나서 국회의원 된 줄 압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 공천을 할 때는 원칙을 정해서 이기는 어떤 공천을 이제 하는 것이 어떤 공천을 관리를 하는 당 대표의 가장 중요한 건데 그때 당시에 그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보면 대선의 어떤 욕심으로 자기 어떤 사람을 좀 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잘 보이기 위해서 유영아 당시에 후보를 이제 단수 추천줬는데 결론적으로는 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또 본인도 이런 식으로 비판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특히 우파 보수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이 지금 급전직하가 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도 다시 복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종편에도 출연을 했던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고통스럽기도 하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저 말고 더 많은 사람이 직원과 충원을 해서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어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 뭐 그냥 그 비대위원장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또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개인적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고 네.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충원을 하고 그리고 또 뭐 내부적으로 또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는 아무런 역할과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지금 문제가 터지니까 그래 됐는데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이제 보면은 본인이 비대위원장 딱 될 때부터 결국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그는 어떤 생각을 가져가지고 철저하게 그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대립각을 세우고 사사건건 그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들이 결국은 당내 분란과 총선 참패로 이어졌고 또 당 대표로 또 복귀해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사사건건 대립하다가 이런 어떤 탄핵이 이르게 됐는데 지금 와서 또 뭐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높아지고 네. 또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입장에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한 것이지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자꾸 이제 국민 눈높이 하는데 국민들의 생각 여론은 항상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도자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어떤 여론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갈 것인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좀 설득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한대중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고 또 여론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전형적으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움직이려 하는 본인이 이야기했던 뭐 여의도 문법과 거리가 멀다 하는데 저는 오히려 삼류 여의도 문법을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류 여의도 문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까 국민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출연해서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광장에 나온 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애국심은 제가 가진 마음하고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장에 나온 분들 엊그제 이제 집회에 나오셨던 그런 분들이 이제 의미하는 것 같은데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그 저희가 그래도 좀 지금 예. 좌파의 프레임 전쟁에서 최근에 하나 조금 벗어난 건 뭐냐면은 극우 프레임입니다. 아하 그렇죠. 예, 그 좌파들은 민주당과 좌파들은 정강원 목사라든지 심지어 최근에 또 세브코리아 손현보 목사 같은 경우도 극우 프레임을 씌워서 그곳에 국민의힘이 가는 순간 국민의힘도 극우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씌웠어요. 근데 자기들은 보면은 아주 그 극자 그런 시민단체들과 같이 심지어 당 대표까지도 적극적으로 총 동원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좀 그런 어떤 프레임을 지금 깼다. 그런 그렇죠. 면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면에서 저도 그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 만약에 과거 같으면 절대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 극우 프레임 이거 사실 최근에 많이 깨졌죠. 네. 예전에 극우라고 뭐 한마디만 하면은 또 국힘에서는 약간 방어적으로 수세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정치학적으로 예. 그 극우 극자라는 게 결국은 양극단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현재의 어떤 헌정 체제를 그 바꾸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정치 세력들을 극우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극우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어떤 나치라든지 극자는 뭐 스탈린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광장에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그 폭력적인 어떤 방법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얼마 전에 그 대형 어떤 트랙터나 이런 걸 몰고 그렇죠. 예. 남태령에서 경찰들과 대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러 온다는 어떤 그런 전농이라는 그런 단체들이야말로 극자 단체죠. 그런데 우리가는 그동안 너무 스스로 극우 프레임, 극우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논리적 어떻게 보면 근거로 좌파에서 했던 게 과거에 보면은 부정선거. 네. 일부 어떤 정강원 목사라든지 이런 어떤 분들의 어떤 과격한 말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극우다 이렇게 몰아갔는데 이제는 다행히 그런 것들이 지금 좀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약간 보수 정당이 수세에 몰리면은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프레임으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수세에 몰리면은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약간 끊어내는 식으로 그동안에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극우라는 이런 공격에 대해서는 그럼 너네는 뭐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갖고 이 부분에 약간 프레임이 요즘에 먹히지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좀 고맙기도 하고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음.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극우다. 이런 프레임 전쟁을 몰아갔는데 그거는 어떤 국민이 보더라도 사실은 우선 이야기잖아요. 네. 우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좋다. 이재명처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극우할게. 네. 그런데 민주당이 그러면 중도 보수 맞냐? 이런 식으로 어떤 대받아치기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논리적 근거를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제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